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대중들은 이것도 정확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던데, 대한민국은 G7 회원국이 아닙니다. 돌아다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니까 G7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던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는 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초청을 받는 겁니다. 이재명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원국은 아니지만 참관국, 우리가 국제회의 보면 옵저버라고 하죠. 방청석에 앉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최근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의는 어디서 열리는가 하면 캐나다에서 열리죠. 그러니 캐나다가 이럴 때 의장국 이렇게 됩니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초청을 해서 그래서 가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중에 초청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어째서 하기로 했나? 물론 6월 4일이 넘도록 이렇게 초청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은 왔고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선정이 되는, 말하자면 이런 초청을 받은 것은 더 나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석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 거기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뭐냐 하면 6월 6일 밤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뒤에 참석하겠다고 직접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했다, 이런 뉴스가 좀 많죠. 그러면 여기에 참모들이 다 찬성을 했느냐 하면 참모들이 나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가지 마라 하는 참모와 가야 한다 하는 참모가 있었다는 것인데, 가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가 공식 초청을 했고, 이거는 뭐 별것도 아닌 것을 거창하게 이야기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속한 만남을 희망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약식 만남, 우리가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뭐 5분 만났다, 그죠? 따로 얼굴 보고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끝냈다고 했던 그런 거에서부터 그래도 양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낼 수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자회담 합시다 라고 한 것으로 오해되는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남들이 간절히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가야 한다는데 따랐다고 보도는 됐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보다 먼저 초청을 받은 나토 정상회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좀 안 가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측, 정부 측,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G7에서 미국 정상과 일본 정상을 만날 것이 확실시 되므로, 그러면 양자회담이 다 잡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 다 만났는데 뭐하러 갔느냐?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것과 중국과 러시아가 나토 정상회의에 가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지금 눈치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 당시의 지지층, 지금 아주 완장질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 정부, 소위 친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집단의 성격이 반미, 미국에 반대하는 이런 인물들, 우리가 이름을 막 대도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이런 사람들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이제 이 정도 분위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재명 대통령은 G7에는 가서 거기서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만나고 나토는 가지 말고 거기 가봤자 청구서만 받을 테니까 이제 이런 그 속셈이다 하는 것이죠. 소위 껌 먹고 알 먹기 작전이다. 그 상대방들이 굉장히 만만하다. 이럴 때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재명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그때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에서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에서 이렇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납시다. 이랬다고 합니다. 양자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야만 만날 수 있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고 다자회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 국제회의장에 가서는 좀 틈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다자회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두 정상이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 다자회의라는 것은 G7 정상회의일까 아니면 나토 정상회의일까 생각해 봐야 하겠죠. 그러면 이 정상회의 둘 다 우리는 회원국이 아닙니다.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한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그랬죠. 그냥 의장국인 캐나다가 참관국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나토 정상회의에도 물론 한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토 정상회의는 이렇게 G7처럼 참관국이 아니라 일종의 파트너국입니다. 뭐냐 하면 IP4라고 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를 묶어서 나토와 파트너, 이
이 태평양 지역에 나토와 파트너인 국가 그룹 이렇게 해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정기 초청이 되고 있습니다. 참관국이란 이번에 한 번, 다음에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IP4는 정기적이다. 그래서 이번 초청도 생각할 거 없이 초청했다. 당연히 초청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G7 정상회의보다 먼저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를 가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로 지금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사안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다. 사실은 그 앞에는 안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해프닝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통화 사실이 계속 소위 불확실성을 유지했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 확인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6월 6일에 했다고 하는 통화를 6월 11일에 이르러서 우리 대한민국 뉴스가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거 진짜였대. 누가 확인을 해주었는가 하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이런 뉴스가 쫙 퍼졌습니다. 그 제목에 미국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트럼프 이재명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그 통화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밝힌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답변을 거부했다. 이것도 붙어 있죠. 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G7 정상회의가 캐나다에서 6월 15일에서 17일 이 기간에 개최가 되는데 회원국이 아니고 참관국으로 초청을 받았고 여기에 참석하기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가면 이 회원국의 회의에는 참석을 못합니다. 이제 확대 정상회의 세션이라고 해서 회원국과 참관국을 모두 합해서 열리는 세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거기에서 연설을 한 겁니다. 한 파트씩 맡아서.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 참석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과거의 예를 보면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탈탄소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현재 보좌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찾아보고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이번 G7 확대 정상회의 세션에 나가게 되면 기후변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바이든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탈탄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찬성하지 않는, 더구나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과 선진국의 노력이 얼마나 비협조적인,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들에 의해서 무시돼 왔는가 하고 거의 분노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이게 실용외교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게 달리 말하면 소위 이 중국어로 셰셰라고 하는 셰셰 외교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반미국, 반자유민주주의 진영, 이런 외교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토 IP4 회의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것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이번 나토 회의는 6월 24일에서 25일까지 네덜란드에서 개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 외교를 내세워서 표면적으로는 실용 외교인데 결과적으로는 반자유민주주의 진영, 이것을 내세워서 2025년 IP4에, 나토 회의 기회에 IP4에 불참을 해버린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이 자유세계가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에서 발을 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 러시아는 그뿐 아니라 지금 그 패권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견제하는 데서도 발을 빼는 게 돼버린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 방위, 집단 방위에서도 발을 빼는 것이고, 한국, 미국, 일본 3자 협력에서도 발을 빼는 것이다. IP4의 회원이 넷인데 우리가 빠진다는 것은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이 정도로 여기를 흔들어 놓는 일이다. 이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한겨레, 경향신문, 연합뉴스 할 거 없이 나오는데, 그 얼굴이 항상 갈갈갈 웃으면서 찍힌 그런 사진이어서 거참 특이하다. 어째 60이 넘은 사람이 저렇게 갈갈거릴까? 왜 사진마다 저럴까? 저것을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좋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갈갈갈 웃으면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시시 이러고,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아주 간단히 요리하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 바로 그래서 G7 가서 미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는데 나토 갈 필요 없다,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의 세계 정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고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 말할 것도 없죠. 안보,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갓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까지 현재 국가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은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이고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우리 서해를 마주하고 있죠. 근데 이 서해 한가운데다가 중국이 뭔가를 설치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이 군사적 진출을 해서 여기를 제2의 남중국해처럼 만들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남중국해냐. 우리가 하나의 중국도 아니고 결국은 한반도가 중국 거다 이 주장을 하겠다는 소린가. 근데 최근에 시진핑의 항공모함이 동원된 군사훈련을 여기서 하고 이제 분쟁지역화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위쪽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되고 있다. 같이 하나의 진지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했다. 뭐 이건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런 환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그 색깔이 어떠냐. 이들을 같이 막아설 미국의 반대를 하고 일본의 반대를 하고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중국, 러시아, 북한에 다가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그런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문제를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돈 문제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돈만 주면 된다. 계속 북한을 비렁뱅이 취급을 하고 뼛속까지 돈 자랑을 한다는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돈이 더 많은 쪽에서 한반도 다 차지하기로 하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안보 상황이 국제적 안보 상황은 이렇고 그러면 김정은이의 저 평양 집단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어째서 그들이 더 위험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대북제재위원회 같은 그런 조직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29일에 첫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가 바로 MSMT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느냐? 2024년 4월에 러시아가 거부하는 바람에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안의 전문가 패널이 활동 종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리걸마인드 연구소 방송 많이 했죠. 이게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그리고 여러 나라가 참가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MSMT입니다. 2024년 10월에. 그런데 거기에서 2025년 5월 29일에 첫 보고서를 낸 것이죠.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은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그만큼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뜻도 될 겁니다. 우선 북한이 러시아에 그 포탄 관련 물자를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을 보냈다. 그게 이제 2023년 9월부터 지금 이 보고서 작성을 하던 그때까지. 그러니까 포와 포탄을 보냈다. 뭐 이거는 그렇다 칩시다. 뭐 대북제재 위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뭐 이거 관련된 것들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2024년 11월부터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동식 방공 시스템 판치르 이거를 줬다는 겁니다. 한국과 싸울 때 방공 시스템인 것이죠. 전파 교란 장치도 줬다. 뭐 신기술이 들어간 것들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 이전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중러에서 출발한 한반도 전쟁 이게 떠오르죠. 그럼 그 불씨는 현재 어디에서 타고 있는가? 어디에서 타오를 것인가? 첫째는 김정은이가 현재는 오판을 해서 일으킬 수 있는데 이 특이한 것이 김정은이가 잘못해서 오판한다기보다 김정은이가 지금 이 오판을 간절히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 북한은 가난해서 전쟁을 못 일으켜 그런 전 세계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지 말기 바랍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 방송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미군 4,500명 이전 배치 고려한다는 보도 관련된 방송이 있었죠. 그래 이럴 겁니다. 4,500명 빠져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지 않은지는 놔두고 이러한 어떤 상황 변경 여기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이가 오판할 가능성은 어떤가? 지극히 높아질 것은 당연하죠. 김정은이가 왜 오판할 기회만 오면 오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렇습니다. 앞에서 방공 시스템 판치르 이야기를 했는데 평양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는 평양만 지키면 되죠.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협력이 더 긴밀해져서 김정은이의 자신감이 대단하다. 관련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이제는 회복이 됐다. 게다가 지금 우리 한국은 미국과 동맹국인데 반미 정권이 들어섰다. 겉으로 봐도 그렇죠. 이런 애매한 동맹국이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약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도 현재는 빠듯한 미국 본토방위도 지금 신경을 쓰고 불안하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니까 김정은이는 오판하고 싶어 하겠죠. 김정은이에게 판치르가 있어서 평양을 지킬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국도 사드가 있으니까 서울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사드로 서울 못 지키죠. 얼마 전에 그 방송도 했죠. 대한민국에 있는 사드 다른 데로 옮겨갔다고 당장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항상 전쟁이 그렇게 쉬운 거냐 뭐 이런 소위 군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데 좀 AI 시대에 맞게 생각을 좀 해봐라. 꼭 AI 얘기는 아닙니다. 자, 김정은이가 우크라이나 전에 러시아와 같이 싸웠죠. 그러면 거기 상황을 잘 알고 있겠죠. 푸틴이 크림반도를 어떻게 먹었나? 그 크림반도 작전을 모방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김정은이가 남침을 한다,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한반도 전체를 다 차지하겠다. 그런 거보다 실리를 추구하겠다. 당장 치고 내려와서 한강 이북만 차지하는
크게 무리하지 않는 이런 식의 실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김정은이의 오판은 현실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빅터 차가 5월 30일에 그러고 6월 7일에 그 국내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이랬습니다. 빅터 차는 유의할 것이 이제는 이 동아시아 안보라든지 하는 이런 데 대한 분석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고 지금 빅터 차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은 분석가로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메신저로서 하는 거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빅터 차는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 편을 들 거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은 수미테리의 경우를 보면 알 겁니다. 미국을 배신하면 감옥 가는 것이죠. 빅터 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미국 정부 명의로 이재명 후보 당선 축하 성명을 냈다. 그 루비오 국무장관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빅터 차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메시지다. 그럼 미국 정부의 메시지라고 한 겁니다. 좀 심각한 얘기가 되겠죠. 이재명 당선 축하 성명에 들어있는 내용이 한국, 미국, 일본 이 3자 협력을 심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한미일 3자 협력 심화라는 것은 기존의 한국 입장을 변경하지 말라. 한미일 3자 협력은 일단은 북중러에 대한 대응이겠죠. 거기에서 한국 입장을 변경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당선 축하 성명에 있다는 것을 두고 뉴스도 이거 참 이례적이라고 보도를 많이 했죠. 그런데 빅터 차는 이걸 보면서 다소 이상하게 보였다. 아, 이거는 콕 집어서 이야기한 메시지다. 앞에서 한 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것도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방송이 있죠. 이 전략적 유연성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와서 그거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는 것이죠. 현대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약속을 했고 이거 지난 방송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한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앞에서 말한 그와 같은 여러 상황을 보건대 주한미군 전면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 4,500명이 아니다. 자, 이런 내용이 빅터 차의 인터뷰 뉴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이렇게 가는 것인가? 이제 다들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할 거 없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다 하는 걸 다들 아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대통령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대통령 자기 집무실에 미사일이 날아들어야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사람이다. 이재명은 실제로 한국 경제가 왕창 무너져야
이러면 자유세계에서 버림받으면 경제가 무너지는구나 할 사람이다. 이재명은 주한미군이 전원 철수해버리고 나야, 그래야 미국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는 걸 이제 다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알았던 것이 시진핑이죠. 중국의 계집 외교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계집 외교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계집 외교 속에서도 그렇게 좀 깐죽거리면서 계속 딴짓을 했죠. 뭐 박쥐니 어쩌니 해가면서. 그래서 계집 외교도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의 계집 외교보다 더 혹독해야, 그래야 좀 말을 해도 말을 듣고 그럴 것이다. 이걸 다들 아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봤던 이런 상황에 이재명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뽑아놨더니 갑자기 전승국, 점령국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반미 전력자들을 불러다가 지금에 와서 친북으로 회귀를 한다. 뭐 북중러를 회귀한다 이렇게 봅시다. 입법농단을 벌이고 국가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여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국회 그리고 대통령, 정부가 같이 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대한민국의 법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 조직,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무자들, 이들을 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면, 법 조직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이재명 편이 아닌, 민주당 편이 아닌 경찰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검찰 아예 없애버리자 이러죠. 법원을 대법원부터 찍어 없애자, 사심제 가자고 하니까 참 이러고 있고, 헌법재판소 이게 안심할 게 아닙니다. 현재 국회에 보면 헌법재판소를 시켜서 법원의 힘 빼기를, 법원을 무력화하는 일을 하는 한편 헌법재판소를 자기들이 틀어주려고 하고 있죠. 이것은 뭐 또 때 되면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언론도 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살피고 보도하니까. 그래서 언론도 마찬가지로 이 언론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현장 인원들 이렇게 보면 될 텐데, 이렇게 지금 전쟁을 벌여서 국가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고, 뭐 국민의힘은 죄를 지은 몸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줄 서서 시종 노릇을 하고 이러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질서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죠. 어디 너희들 마음껏 해봐라.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들이고, 그런데 이 AI 시대에 너희들 이 능력 떨어지는 집단이 결국은 자해행위를 하고 있구나. 결국 너희 스스로 이재명을 끌어내릴 거다. 이런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됐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를 받쳐주던 사람들이
과도한 짓을 한 것을 딱 쳐내고 먼저 척결을 하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공무원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의 경력과 성격과 이런 것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헌법과 법률을 보면서 다시 길을 되잡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 놓은 우리라고 하는 각 곳에서 이재명을 잡아 흔들고 있죠. 북중러로 회귀해라, 반미해라, 그리고 이 국가체제를 전복해라, 우리의 이념대로,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 이게 승리에 도취해서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자 바로 주권자를 피지배민으로 취급을 하면서 짓밟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를 영부인 이러면서 무슨 취재하다가 이렇게 실수로 좀 밀었다고 그 영상 기자를 공격하고 고발도 했나, 뭐 그렇죠. 그 기자들이 반발하고 있죠. 이러고 있습니다. 권력에 도취해서. 그러나 주권자는 존엄하고 강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저들이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면 주권자가 거기에 승인하지 않으면 되죠. 그리고 주권자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현존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